율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드레스가 몸을 조여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쏟아부은 듯 화려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자신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상적인 단어 대신 생존과 복수라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이 결혼을 선택했다. 그때였다. 철컥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율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향수 냄새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늘하고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향, 강태준의 향기였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마치 율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지나쳐 민이 바로 향했다. 얼음이 담긴 잔에 위스키를 따르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아니야. 그의 첫 마디였다. 명령조의 차가운 목소리. 율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그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 조각 같은 얼굴, 날카로운 턱선 상대를 압도하는 깊은 눈매. 하지만 그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율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감탄이 아닌 값을 매기는 듯한 경멸에 가까웠다. 이 결혼 뭘 위해 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태준이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 말했다. 네 압니다. 율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거나 적어도 실망한 기색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착각하지 마, 서율리 씨. 네가 내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로 천명그룹의 안주인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그는 서율리 씨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했다. 아내라고 부를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다.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세워둘 장식품이야. 대외적으로 내 아내 행세를 하고 우리 집안 어른들 비위나 맞추면 돼. 그 대가로 네 아버지의 낡아빠진 회사는 천명의 이름 아래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은 율리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되지 않게 가까워졌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몸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 역겨우니까. 그것은 칼날 같은 말이었다. 세상 어떤 신부도 자신의 신혼 첫날 밤에 남편에게서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욕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율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태준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율리가 울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상처받은 표정이라도 짓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럴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율리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내 역할을 잘 압니다. 강태준 씨도 당신의 역할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천명그룹 후계자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역할.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손을 뻗어 율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그의 소나기 힘에 턱이 아팠지만 율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버텨낼 수 없다.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약 조건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아내 역할을 요구했고 나는 당신에게 남편 역할이라는 방패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이행해야죠.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율리의 턱을 잡았던 손을 난폭하게 놓아버렸다. 대단한 여자로군. 고아 출신의 빚더미 회사 사장이 겁도 없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읽어사인해. 율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혼인서약서 부속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혼인 기간 중 상호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부로서의 어떠한 육체적 관계도 요구할 수 없다. 이혼 시 위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 모욕적인 조항들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결혼 계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에 가까웠다. 태주는 율리가 서류를 읽는 동안 다시 위스키를 따랐다. 그는 율리가 분노하거나 혹은 우니제니를 느끼며 망설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다. 율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율리.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필체였다. 도했습니까? 그녀가 서류를 태준 쪽으로 밀며 물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인간일까? 감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걸까? 어느 쪽이든 섬뜩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시계를 확인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오늘 밤 체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가봐야겠어.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신혼 첫날 밤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에게 가겠다는 선언. 그는 율리의 얼굴에 절망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었다.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녀의 자존심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율리는 마지막까지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세요? 가서 잘 위로해 주세요. 오늘 결혼식 때문에 한채린 씨의 이미지가 꽤 타격을 입었을 테니까요. 천명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제 남편의 오랜 연인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건 원치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조롱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태주는 처음으로 율리라는 여자에게서 위협감을 느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그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몸을 돌렸다. 쓸데없는 소리. 그는 짧게 쏘아붙이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을 나가버렸다. 쾅!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율리는 한참 동안 문이 닫힌 자리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강태준, 그리고 한채린, 오늘 밤 내게 안겨준 이 모욕감, 이 치욕.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주겠어. 율리는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창밖의 야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두운 심연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보석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사냥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암표범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한 남자의 오만함과 한 여자의 차가운 결심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신혼 첫날 밤의 차가운 공기는 다음 날 아침에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강씨 가문의 저택 전체에 스며들어 율리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어젯밤 그 스위트룸이 아닌 저택의 별채에 가까운 작은 방이었다.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배려해준 공간이었다. 그의 사적인 영역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와 함께 방은 물론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꾸며진 감옥과도 같았다.
율리는 텅 빈 옆자리를 한번 본 뒤 미련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옷장 안에 가득한 명품 드레스와 보석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이제부터 그녀의 전략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모두가 그녀를 얕보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첫 공식 아침 식사 자리는 그녀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고요하고 웅장한 다이닝룸 긴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천명그룹의 총수이자 시아버지인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율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우아하지만 냉막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앉아 율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새아가 옷차림이 그게 뭐니?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구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율리는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사과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들은 율리의 반응을 즐기며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에서 권력을 확인하려 할 터였다. 강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율리를 향한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이 집안에서 너는 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네 아비가 남긴 회사는 이제 1000명의 자회사로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안의 대소사나 잘 챙기며 조용히 지내도록 해라. 태준이의 발목을 잡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 회장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말이 아닌 인수한 회사의 부속품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에 가까웠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율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입 안으로 들어간 음식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그날 이후 강씨 저택에서의 율리의 삶은 투명인간과 같았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작은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존중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그녀를 무시하고 고립시켰다. 강태준은 일주일에 한두 번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그녀 앞에 나타났다.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인 척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이 끝나면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듯 그녀에게서 손을 떼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율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대신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잠든 밤 저택의 거대한 서재는 온전히 율리만의 공간이 되었다. 강씨 일가는 그녀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소설책이나 읽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그녀의 전쟁을 위한 사령부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외부에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도록 그녀가 직접 설계한 몇 단계의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노트북이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천명그룹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다. 물론 중요한 정보에는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율리에게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고 율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천재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복잡한 코드가 화면을 수놓았고 철옹성 같던 방화벽들이 하나씩 그녀 앞에서 길을 열었다. 마침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순간 율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시작해볼까? 그녀는 천명그룹의 재무제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 해외 법인 현황,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쓴 채
밤에는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파헤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명그룹의 화려한 외피 아래 감춰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막대한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노트북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거대한 공룡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율리는 이따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따금 공식 석상에서 마주치는 한채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언제나 피해자인 척 연약한 얼굴로 강태준의 옆에 서서 율리를 향해 은밀한 조롱의 눈빛을 보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기사처럼 행동했다. 그 위선적인 연극을 볼 때마다 율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 핀 꽃들이 시들었을 때 율리는 자신의 몸에 작은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했다. 쉽게 피로해지고 음식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뚜렷해졌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신혼 첫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 직전 양가 상견례를 겸한 식사 자리에서 마셨던 와인이 문제였다. 그날따라 강태준은 유난히 그녀에게 술을 권했고 율리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몇 잔을 마셨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낯선 호텔방에서 깨어났을 때 태준은 옆에서 옷을 입으며 어젯밤 일은 실수였다. 잊어버려 라고 차갑게 말했었다. 율리는 그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후계자를 얻기 위한 강 회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모른 척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몰래 사온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욕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선명한 두 줄. 율리는 숨을 멈췄다. 눈앞이 아찔했다. 이 아이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랑 없이 태어날 생명이었다. 강태준의 아이이자 자신을 올가맬 또 하나의 족쇄였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강씨 일가는 아이를 빼앗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심장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기, 나의 아기, 세상에 태어나 오직 혼자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기댈 곳 하나 없이 차가운 세상과 싸워왔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자신과 연결된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줄 존재가 생긴 것이다. 두려움은 어느새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 아이는 족쇄가 아니다. 희망이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이고 이 지옥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할 목적이다.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싸울 수는 없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아이에게는 이 더러운 돈과 권력의 싸움을 물려줄 수 없었다. 율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강인한 어머니의 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거대하고 텅 비었던 저택이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전까지가 자신을 위한 복수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이의 미래를 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율리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지옥 같던 저택에서의 삶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음식을 가려 먹었고 밤을 새우던 분석 작업을 줄이고 잠을 청했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태담을 나누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강씨 저택의 한여를 돈으로 매수해 율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다. 율리가 입덧을 하고 특정 음식을 찾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여자의 직감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 그것은 그녀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천명그룹의 후계자가 태어나는 순간 서율리의 자리는 견고해질 터였다. 한채린은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율리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한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강태주는 당연히 그녀의 옆에 없었다. 그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홀로 어색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는 율리에게 한채린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왔다. 형님 혼자 계시는군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정하게 율리를 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쏠렸다. 현 부인과 옛 연인의 만남. 모두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한채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율리의 배를 미묘하게 훑어보았다. 율리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채린 씨. 잠시 바람 좀 쐬고 싶군요. 율리는 소란을 피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한채린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잠깐만요,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쪽 조용한 테라스로 가시죠. 한채린이 이끈 곳은 행사장 구석에 위치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테라스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천사 같던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말 대단하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생각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율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여기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녀의 먹이가 될 뿐이었다. 모르겠다고 그 뱃속에 든 게 뭔지 정말 모를까. 한채린이 비웃으며 율리의 배를 노골적으로 가리켰다. 사랑도 없이 그저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로 취급당해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태준 씨는 절대 당신과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들은 그저 그의 인생에 붙은 오점일 뿐이라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율리가 차갑게 받아쳤다. 이 아이는 천명그룹의 적통 후계자예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그 말이 한채린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까지 꽤 고아 주제에 감히 나한테. 그 순간 한채린의 눈이 테라스 입구 쪽을 향하는 것을 율리는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율리가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 한채린은 비명을 지르며 율리의 팔을 뿌리치는 척 연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율리가 자신을 민 것처럼 스스로 몸을 날려 테라스와 연결된 몇 개 안 되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한채린은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그와 동시에 테라스 입구에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계단 꼭대기에 차갑게 서 있는
율리와 계단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채린의 모습이었다. 캐리나?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채린에게 달려갔다. 그는 율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한채린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태준 씨, 형님이 저를... 한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율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네오, 짐승만도 못한 여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해해요. 전 밀지 않았어요. 율리가 입을 열었다. 뱃속의 아이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닥쳐. 그는 율리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율리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의 분노에 찬 얼굴만이 시야에 가득 찼다. 네가 감히 채린이를 건드려 내가 경고했지. 내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라고. 그런데 기어코 이런 짓을 벌여. 그는 율리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고 행사장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놀란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율리의 숨통을 죄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와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사인해.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율리는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계획, 아이와의 미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임신... 그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애원했지만 태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러운 입으로 변명하지 마. 네 뱃속에 뭐가 들었든 내 알 바 아니야. 네 존재 자체가 내겐 역겨움 그 자체니까. 그의 잔인한 말은 율리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사인을 마친 그녀를 태주는 경호원들을 시켜 저택 밖으로 끌어냈다. 그야말로 맨몸으로 입고 있던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율리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다. 절망과 배신감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녀의 앞으로 헤드라이트를 밝힌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돌진해왔다. 끼익! 끔찍한 굉음과 함께 율리의 몸은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 미안해. 며칠 후 강태주는 비서로부터 서율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빗길에 전복된 차량이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고 시신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골치 아픈 존재가 사라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유골함이 없는 텅 빈 무덤 앞에서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모든 것이 율리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그날의 교통사고는 그녀가 아버지의 충직한 부에게 부탁해 완벽하게 조작한 연극이었다. 트럭은 그녀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고 절벽으로 추락한 차는 미리 준비된 폐차였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 역시 뒷세계에서 구해온 신원 미상의 것이었다. 그 사고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의 아픔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서율리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지독한 복수심뿐이었다. 비밀리에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율리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네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이제 내가 되찾으러 갈게. 아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어.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태준은 천명 그룹을 이끌고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여러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그룹의 시가 총액을 2배로 불렸다. 재계에서는 그의 냉철한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칭송했고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로 군림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연인 한채린까지.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 설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채웠다. 그는 더 자주 술을 마셨고 웃음을 잃었다. 한채린은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명의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태준의 성공을 당연한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둘의 관계는 열정이 식어버린 의무감과 대외적인 이미지 유지를 위한 쇼윈도에 불과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문득 서율리를 떠올리는 일이 잦아졌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볼 때, 서재에서 오래된 책 냄새를 맡을 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3년 전 비에 젖은 채 쫓겨나던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그는 그것이 일말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어쨌든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감정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풀지 못한 수수께끼처럼 끈질기게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 무렵 국제금융시장에 경랑을 일으키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헬리나 헬레나.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이름이나 얼굴을 몰랐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신생 투자사 닉스 캐피털의 베일에 쌓인 수장. 그녀는 혜성처럼 나타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적대적 M&A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월스트리트의 괴물로 떠올랐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대담하고 정확했으며 자비가 없었다.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단숨에 무너뜨렸다. 처음에 강태준은 그저 흥미로운 가십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닉스 캐피탈의 다음 타깃이 천명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던 작은 반도체 부품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헬레나라는 이름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닉스 캐피탈은 마치 거대한 그물망을 짜듯 천명그룹의 해외 공급망과 협력사들을 하나씩 아주 교묘하게 잠식해 들어왔다. 대체 헬레나라는 여자 정체가 뭐야? 뒷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 태준은 임원 회의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닉스 캐피탈은 자금 출처가 복잡한 역외 펀드로 묶여 있고 대표인 헬레나는 철저하게 신분이 위장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유령. 그 단어가 태준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와 정체 모를 흥분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해 자신의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나도 지능적이고 대담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스위스 취리히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알프스 산맥의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사무실 안한 여자가 거대한 미디어 월 앞에 서 있었다. 3년 전에 서율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날카롭게 자르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는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가 바로 세상이 헬레나라 부르는 존재였다. 지난 3년은 그녀에게 죽음과 재탄생의 시간이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이 미리 빼돌렸던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금융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천명그룹의 서재에서 밤새워 분석했던 데이터와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을 무기 삼아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했다. 준비는 끝났나? 김비서, 그녀가 미디어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뒤에는 3년 전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고 탈출을 도왔던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 김비서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다. 네 대표님, 천명바이오의 비자금 내역과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 증거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언론사에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공매도 포지션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요하, 율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디어월에는 천명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중 천명바이오라는 계열사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신사업이자 가장 구린 구석이 많은 아킬레스건이었다. CEO 번째 선물이야 강태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천명바이오 임상 결과, 조작 및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천명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속수무책이었다. 제보된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천명 측에서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다.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부서진 유리잔과 함께 폭풍 같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헬레나, 그 여자 짓이야.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렇게 천명의 내부 정보를 정확히 꿰뚫고 치명적인 타이밍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 헬레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천명그룹 안이 강태준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미친 듯이 헬레나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 천명의 심장부를 가격했다. 태준은 난생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함께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과 두뇌 싸움을 벌이는 이 미지의 상대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회장실. 태준은 홀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단 하나의 단어, 헬레나가 떠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대체 누구냐 너?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같은 시각 취리히의 사무실. 율리는 자신의 미디어월에 띄워진 서울 천명그룹 본사 건물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최상층 회장실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올렸다. 액자 속에는 사진 대신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첫 번째 선물이었다. 그녀는 아기 신발을 담은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갓만아지 될 거야 강태준. 그녀의 속삭임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네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말이야. 복수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피해 축제가 시작될 참이었다. 천명그룹은 거대한 난파선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헬레나의 공격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천명바이오 사태를 시작으로 계열사들의 담합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정황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마치 누군가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유출하는 것처럼 공격은 치명적일 정도로 정확했다.
주주들은 등을 돌렸고 이사회는 연일 강태준을 압박했다. 평생을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를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질 판이었다.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협상이라도 해야 했다. 강태준은 자존심을 꺾고 닉스 캐피탈 측에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휴전 협상이었다. 며칠간 답이 없어 그의 속을 태우던 닉스 캐피탈은 마침내 제안을 수락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장소와 시간은 자신들이 정하며 양측 모두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할 것. 그리고 이 만남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태준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약속 장소는 홍콩의 한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한 펜트하우스 스위트였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홍콩의 마천루들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면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혀온 유령 헬레나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일까? 어떤 여자일까? 탐욕스러운 늙은 투자가 혹은 냉혈한 젊은 야심가? 상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어떤 것도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반면 같은 시간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 율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3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대표님,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율리가 창밖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날 해치지 못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테니.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헬레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는 넓은 챙의 모자를 쓰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양쪽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와 비서들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 나가주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강태준 회장님의 보좌관들도요. 지금부터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지만 태준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팀에게 나가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그만 장난은 끝내시지. 얼굴을 보여. 태준이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들어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3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 서율리였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그늘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SEO 율리.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유령. 그를 괴롭히던 유령의 실체는 그가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오랜만이네, 강태준 씨. 아니, 이제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나. 율리가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그 미소는 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잖아. 교통사고로 죽었지. 당신이 죽인 거야. 서율리라는 여자는 3년 전 그날 밤 당신 손에 분명히 죽었어.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태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헬레나야. 네 오만함과 잔인함이
직접 만들어낸 너의 파멸이지. 율리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1000명 그룹의 온갖 비리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분식회계, 횡령 배임, 정관계, 로비. 이 모든 건 내가 당신 아내로 살았던 1년 동안 당신들 몰래 모아온 자료들이야. 당신들은 날 그저 장식품으로만 여겼지. 내가 당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의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물음에 율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의 눈의 증오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왜냐고?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날 짐승만도 못하게 내쫓고 한채린의 거짓말에 속아 내 뺨을 때렸을 때, 넌 단 한순간이라도 내 말을 들으려고 했으나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집을 나왔는지 상상이라도 해봤어. 그건 한채린이. 그래, 한채린. 그 여자의 유치한 연극에 놀아나서 넌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강태준. 율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숨을 골랐다. 네가 그날 밤 내쫓은 건 나 혼자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날 내 뱃속에는 당신 아이가 있었어. 콩!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 그의 아이.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율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다. 거짓말하지 마.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율리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난 빗속을 헤매다 사고를 당했고 아이를 잃었어. 네가 버린 네 아이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내가 왜 네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아이를 위한 진홍곡이야.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내를 버렸고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 율리는 무너져 내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가 원하는 건 협상이 아니야. 너의 항복이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경영권 포기 각서였다. 스스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1000명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해. 네 손으로 네 왕국을 무너뜨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거야. 제기할 기회조차 없이 아주 철저하게. 그 말을 끝으로 율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태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당신 아이가 있었어. 율리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그가 느꼈던 정체 모를 공허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될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 남자의 뒤늦은 슬픔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 자신의 손에 의해 파멸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홍콩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강태준은 유령이 되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돌아오지 못했다. 회장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술만 마셨다. 이사회의 긴급 호출도, 빗발치는 아버지의 전화도, 애타게 매달리는 한채린의 연락도 모두 받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율리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내 뱃속에는 당신 아이가 있었어. 아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3년간 그를 괴롭혔던 공허함의 실체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슬픔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율리는 그에게 48시간의 유예를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스스로 참수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했다. 태준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무너져 있는 사이 약속된 48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율리는 닉스 캐피탈의 이름으로 지난 3년간 수집하고 정리해온 1000명의 판도라 상자를 전 세계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에 동시에 터뜨렸다. 그것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1000명 그룹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뉴스 채널은 24시간 내내 그들의 비리를 속보로 다루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1000명 그룹 관련 주식은 모두 하한가로 직행했고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검찰은 즉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강 회장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제국 1000명은 단 며칠 만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하며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율리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채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강씨 저택의 한여를 매수하여 율리를 감시하고 계단에서 자작극을 벌였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율리가 사망한 직후 강태준이 한채린에게 건넨 거액의 돈과 부동산 내역.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였다. 세상의 동정을 받던 비운의 여배우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악녀이자 파렴치한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그녀는 모든 광고와 작품에서 퇴출당했다. 소속사는 그녀를 버렸다. 한채린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태준을 찾아갔다. 이미 경호원들과 사용인들이 모두 떠나 텅 비어버린 저택.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서율리가 살아있었다니. 우릴 속인 거예요. 우린 피해자라고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태준은 그녀를 뿌리치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끼어지지 말이었어. 태준이 나직이 말했다. 뭐가요? 내 모든 것이, 내 눈물, 내 사랑 고백, 내 상처까지 전부 다. 율리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는 과거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교묘하게 율리를 험담하던 그녀의 말들,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터지던 그녀의 눈물. 모든 것이 계산된 영이었다. 나가. 태준 씨, 제발 나 버리지 마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가라고 했어.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에 찬 모습에 한채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울부짖으며 저택을 뛰쳐나갔다. 이제 거대한 저택에 남은 것은 강태준 오직 그 혼자였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는 추악한 사기꾼이었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폐허가 된 성에 홀로 남겨진 몰락한 왕이었다. 그는 목적 없이 텅 빈 저택을 헤맸다. 발걸음은 어느새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별채에 작은 방 앞에 멈춰 섰다. 서율리의 방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깨로 문을 거칠게 여러 번 들이받았다. 낡은 경첩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3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먼지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다. 단출한 가구 몇 권의 책. 그녀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자물쇠가 달린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은 그들의 결혼식 다음 날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투명인간이 되기로 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 나는 원래 혼자였으니까. 일기장은 그녀의 외로움과 차가운 관찰로 채워져 있었다. 태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일기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요즘 몸이 이상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두렵다. 그리고 며칠 뒤의 페이지. 2줄이었다.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 세상에 내가 엄마가 된다. 무섭지만 이상하게 기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다.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다. 그녀의 순진한 희망이 담긴 문장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희망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던가. 오늘은 아기 신발을 샀다. 너무 작고 귀여워서 눈물이 났다. 아가야 어서 태어나서 이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주렴. 엄마가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 장. 그것은 미술품 경매 행사 당일 아침에 쓰인 것이었다.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말해야겠다. 무섭다.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한다. 너는 엄마의 전부니까. 거기서 일기는 끝나 있었다. 태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무너져 내렸다. 일기장에 적힌 그녀의 진심과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오만했던 재벌 총수는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만이 남았다. 그의 절규가 텅 빈 저택을 울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향한 너무나도 뒤늦은 참회의 울부짖음이었다. 강태준의 시간은 서윤리의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밤에 멈추었다. 그는 더 이상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텅 빈 저택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찢어진 가슴으로 일기장의 문장들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희망은 이제 그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되었다. 일기장은 그의 죄를 증명하는 감정적인 증거였지만 그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과학적인 증거를 갈망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마주하기 위해서 그는 3년 전 서윤리의 교통사고 기록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몰락한 그룹 회장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남은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증거물 보관 창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리의 이름이 붙은 낡은 증거물 상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불에 그을린 옷가지와 녹아내린 가방의 잔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잔해들을 헤집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기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아기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화마가 덮쳤음에도 기적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서진 운전석 시트의 조각. 그 위에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는 시트 조각과 상자 안에서 발견한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이 엉겨붙어 있는 빗을 챙겼다. 자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뽑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연구소를 찾아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진실을 꼭 확인하고 싶다며 그는 3개의 샘플을 내밀었다.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 시트의 혈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부계 및 목의 확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DNA 감식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아이를 잃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이는 얼굴 없는 형체로 나타나 그에게 왜 자신을 버렸냐고 원망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구소를 찾아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차에 돌아와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마지막 남은 삶에 대한 사형 선고문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다. 전문 용어로 가득한 감식 결과서.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 몇 개의 문장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1. 모계관계 분석 시료. A. 머리카락과 시료 B. 혈흔 의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일치. 두 시료는 동일 모계에서 유래했을 확률 99.99%. D. 부계관계 분석 시료 P. 혈흔에서 검출된 태아 DNA와 시료 C. 강태준의 DNA 대조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99%.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었다. 사고 현장의 혈흔은 서윤리의 것이었고 그 안에는 그의 아이가 있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청은 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류를 쥔 채 핸들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도시의 불빛 사이를 정처 없이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장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던 율리의 얼굴. 아침 식탁에서 격려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수저를 들던 그녀의 모습. 분노에 차 그녀의 뺨을 내리쳤을 때 그녀의 눈에 떠올랐던 깊은 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해 말하려던 그녀를 잔인하게 내쫓던 자신의 모습까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는지, 그녀의 평온함이 얼마나 치열한 사투였는지. 그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이라는 성에 갇혀 가장 소중했을지도 모를 것들을 제 손으로 파괴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차는 한적한 추모공원 앞에 멈춰 서 있었다. 3년 전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서 있던 서윤리의 텅 빈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마치 운명처럼 그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끌린 것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하늘에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언덕 위에 있는 그녀의 묘를 향해 걸어갔다. 서윤리 슐룰리. 단정하게 새겨진 이름 아래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잡초가 무성했다. 그는 한참 동안 빗속에 서서 비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 강태준은 이제 없었다. 차가운 빗속 이름뿐인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율리아.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다정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름을 부른 순간 참았던 울음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율리아.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교만과 가짜는 첫사랑 노름에 눈이 멀어서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어. 그는 품속에서 젖어가는 DNA 감식 결과서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빗물이 번져 잉크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자 뒤늦은 고백이었다. 우리 아까 이름도 불러주지 못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해야 한다. 그는 차가운 비석에 이마를 기댄 채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새우산한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참회였다. 그때 추모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서윤리는 고성능 쌍안경으로 무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강태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운전석에 앉은 김 비서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가시겠습니까? 윤리는 한참 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승리감도 만족감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친 군인의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한 슬픔만이 감돌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끔찍했던 과거를 매듭짓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이제 다 끝났어. 차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그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평생을 무덤 앞에서 오열하든 폐인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이제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앞을 보았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천명의 유령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천명그룹이 소유한 6성급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로열 스위트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순백의 대리석 바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해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뿌렸다. 최고급 실크로 마감된 침대방 안을 가득 채운 희귀한 흰색 장미의 향기,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디저트는 세상 모든 부와 사치가 이곳에 응축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완벽한 공간 속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서윤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몸 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듯 우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베일과 섬세한 레이스 장식 잘록한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곡선은 그녀를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드레스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윤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담고 있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늘 그녀는 결혼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준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결혼식이었다. 재계의 왕자와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데렐라의 만남.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윤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다. 아버지가 남긴 중소 IT 기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고아 출신의 젊은 대표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동화의 이면에는 차가운 현실이 존재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천명그룹은 윤리의 아버지가 남긴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 필요했고 윤리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회사를 거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방패가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완벽한 거래였다. 윤리는 처음부터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오랫동안 유명 여배우 한채린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혼식 내내 태주는 율리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시종일관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식장에서조차 그는 몰래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상대가 누구일지는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